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가웠어요. 아들 시준이를 재우고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죠. 저녁 9시쯤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신우이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는 순간 표정이 얼음처럼 굳더라고요. 단 몇 마디 듣고 전화를 끄는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매제가 이틀째 집에 안 들어왔대. 연락도 안 되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1년 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이틀이나 연락 없이 사라졌다니요. 단순한 부부싸움이라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리가 없었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준이를 급하게 옆 단지에 사는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저와 남편은 차에 올랐어요. 신우이네 집까지 가는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임신 8개월 된 배가 어둑한 조명 아래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왔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김서방이 갑자기 사라졌어. 매제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상황이야? 회사에는 출근했어? 회사에도 안 나갔대. 이틀 전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 전화해도 신호만 가고 문자도 읽지도 않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신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오겠거니 했는데. 어머니, 이틀이나 연락이 안 되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신고부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진 건 왜였을까요? 공포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우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매제 전화기로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해 실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신우이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신 펜을 잡고 서류를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신우이 등을 쓸어주며 가만히 서 있었죠. 그때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심해부 부모님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오셨어요. 도연이가 실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샘이야, 도연이 무슨 일 생긴 거냐? 저도 몰라요, 어머님.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찰 양반, 우리 아들 꼭 좀 찾아주시오.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아이가 아닌데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무릎 꿇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죠.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 아빠가 없어요. 오빠, 나 이제 어떡해? 도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쩜 좋아. 심해부 어머니도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오열하셨습니다. 경찰서 안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죠.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얼마나 클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신우이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세미야, 일단 진정해. 아니, 네가 이러면 뱃속 아기한테 안 좋아. 매제 반드시 찾을 테니까 지금은 몸부터 추슬려. 그러고는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경찰관님, 여동생이 임신 8개월입니다. 다음 달이 출산인데 남편이 사라졌어요. 제발 서둘러 좀 찾아주십시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신우이에게 심해부 친구들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혹시 김도현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어디 간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1명, 2명, 3명. 남편은 쉬지 않고 심해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실종자와 연락하신 분 계십니까? 사소한 통화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며칠 전 심해부에게 걸려온 전화였죠. 아주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만나야 해요. 언제 시간 되세요? 평소 과묵한 심해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도 이례적이었어요. 게다가 목소리가 어딘가 다급하게 느껴졌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심해부는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저요. 실종되기 며칠 전에 심해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꼭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뭐? 매제가 너한테 전화를 했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김서방이 가영이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도 몰라요. 만나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저는 읽을 수가 없었죠. 새언니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도연이가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해부와 저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정도로 교류가 적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연락을 해오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경찰이 메모를 하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사소한 말다툼이라도요. 없었어요.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진짜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요. 맞습니다. 둘이 정말 인고 부부였어요. 싸우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셈이 시집 보내고 한 번도 싸웠단 소리 못 들었어요. 심해부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금전 문제를 물었어요. 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빚이나 투자 손실 같은 거요. 도연이 대기업 다니고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주식도 하는데 수익도 괜찮은 편이에요. 돈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경찰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두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며칠 내로 연락 올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심해부가 제게 하려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경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심해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끊긴 상태였죠. 2주가 넘어가자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닐 수 있다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지수사를 시작했어요. 심해부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고 주변 CCTV를
샅샅이 분석했죠. 하지만 심해부는 아침에 출근하는 엘리베이터 CCTV를 이유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지인들을 일일이 탐문하고 회사 동료들까지 조사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해부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시댁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어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죠. 시누이는 만삭의 몸으로 매일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남편도 퇴근하면 곧장 시누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밤 늦게까지 시누이 곁을 지키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죠. 여동생 걱정에 잠을 설치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가 피가 말랐어요. 심해부가 제게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그 말을 들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그 생각이 저를 끝없이 옥죄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희망은 서서히 절망으로 바뀌었죠.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심해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가영아, 세미가 산통이 왔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고 있어. 저와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만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죠. 심해부 부모님도 초췌한 얼굴로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인데 2분 얼굴에는 기쁨 대신 근심만 가득했어요. 몇 시간 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고 알려줬죠.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이 아빠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시누이는 결국 심해부 없이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시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마저 공허해 보였죠.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분만실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출산 후 시어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몸조리를 하며 아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와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셨어요. 심해부는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였죠.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져갔어요. 이제는 심해부를 찾는다기보다 시신이라도 찾게 되길 바라는 분위기였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어요. 아이가 100일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를 안은 채로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누이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새언니, 이 아이 좀 키워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새언니는 어차피 시준이 키우고 있잖아요. 하나 더 키우면 되잖아요. 난 못 키우겠어요. 이 아이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신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광기 어린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죠.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에요. 친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남한테 맡겨요? 나 진짜 안 돼요. 새언니가 키워줘. 제발 부탁이에요. 신우이가 갑자기 제 품에 아이를 떠넘겼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죠. 그 순간 신우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아가씨!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달렸어요. 마치 귀신에게 쫓기듯 손살같이 사라졌죠. 출산한 지 3달밖에 안 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있어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와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신우이는 받지 않았죠. 1번, 2번, 3번. 연거푸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음성 안내뿐이었습니다. 품 안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신우이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다니요. 산후 우울증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여보, 큰일 났어. 아가씨가 방금 갑자기 집에 와서 애를 두고 갔어. 키워달라면서 그냥 가버렸어. 세미가? 응, 전화도 안 받아. 어떡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진정하고 아이 좀 보고 있어. 내가 최대한 빨리 퇴근해서 갈게. 남편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여동생이 아이를 버리고 갔다는데 왜 저렇게 담담한 걸까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해봤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죠. 2번, 3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다들 전화를 안 받는 걸까요?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분유를 타줬어요. 시준이가 아기였을 때가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빨리 온다고 해놓고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어요. 왜 이제 와? 빨리 온다며. 전화는 왜 안 받고? 회사에 일이 갑자기 생겨서 아이는 겨우 재웠어. 그래서 아가씨한테 연락은 해봤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가영아, 우리가 그냥 키우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어차피 우리 둘째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냥 이 아이 키우면 되지.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다니.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어떻게 나쁘지 않아? 아가씨 아이를 왜 내가 키워? 세미가 지금 힘든 거 몰라?
매제 사라지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거랑 아이를 키우는 건 다른 문제야. 그래, 나도 지금 아가씨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걱정돼. 나도 안타깝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아가씨가 친엄마인데 왜 내가 키워? 남편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매제가 사라져서 집안이 이 난리인데 그게 중요해? 너 지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네 가족이 아니라서 이러는 거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기적이라뇨. 갑자기 아이를 떠넘긴 건 신우이인데 왜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일단 당분간만 키우자. 셈이 안정되면 다시 데려갈 거야. 그때까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신우이의 행동이, 이 상황 전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잠수 상태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제는 안 받더니 오늘은 신호음 몇 번 만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응, 가영아. 어머니, 아가씨가 어제 갑자기 아이를 두고 갔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샘이? 어제 집에 안 들어왔는데. 네? 집에 안 들어왔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걱정하는 한숨이 아니라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었죠. 딸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데 너무 태연했습니다. 가영아, 세미가 요즘 많이 힘들어. 김서방도 없는데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네가 좀 도와줘. 어머니, 도와주는 거랑 제가 맡아서 키우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양육비는 내가 줄게. 그냥 둘째라고 생각하고 키워. 어차피 시준이도 있으니까 하나 더 키우면 되잖아. 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을 읽는 것 같았죠. 이 사람들이 이미 입을 맞춘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키울 수 없어요. 아가씨가 친엄마잖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영아, 너 지금 이 상황에 조카가 불쌍하지도 않아? 신우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김서방이 사라져서 집안이 이 모양인데. 어머니,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니라. 됐어. 이미 선우랑 다 얘기 끝났다. 당분간 네가 키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랑 다 얘기가 끝났다니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건가요? 어머니,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이건 너무... 가영아, 이 정도는 네가 해줘야지.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앞이 흐려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준이와 조카를 카시트에 태우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저 지금 아이 데리고 가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가씨 아이요. 지금 데리고 간다고요. 야, 오지 마. 나 지금 집에 없어. 괜찮아요. 비번 알고 있으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영아, 오지 말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이 상황을 만든 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맞선 건 결혼 후 처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30분쯤 달려 시어머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시준이를 등에 업고 조카는 품에 안았죠. 두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벨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죠. 다시 한번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어머니, 저는 이 아이 키울 수 없어요. 아가씨한테 데려가라고 하세요. 가영아,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해.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해도 제 답은 똑같아요. 전 못 키워요. 일단 들어가. 애들 데리고 복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웃들 다 보겠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은 채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죠. 하지만 저도 지금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잠시만 맡아달라고 하면 제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로 키우라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영아, 앉아. 얘기 좀 하자. 저는 조카를 아기 침대에 내려놓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제 전화는 끝까지 안 받더니 시어머니 전화는 2번 만에 받았죠. 샘이야, 너 지금 어디야? 가영이가 애 데리고 집에 왔어. 지금 당장 와. 전화 너머로 신우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 된다는 게 어딨어. 지금 바로 와. 선우한테도 연락할 테니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아, 나도 더 이상 몰라. 집까지 왔는데 어떡해.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선우야, 너도 지금 바로 집으로 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다 모여서 제대로 상의해야겠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이 세 사람 사이에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와 남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이 같이 온 게 이상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었을 텐데 시누이와 어디서 만나서 같이 온 걸까요? 시누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다 모였으니까 얘기하자. 샘이야,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못 키워요. 진짜 못 키우겠어요. 아가씨, 이애 아가씨 아이예요. 왜 못 키워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새언니는 몰라요.
도연 씨가 이렇게 오래 실종되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나 아직 젊어요. 새 출발해야 하는데 애가 있으면 어떻게 재혼해요? 누가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남편이 실종된 상황에 벌써 재혼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예요? 시매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재혼 생각을 해요? 경찰 수사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언니는 다 가졌잖아. 멀쩡한 남편의 예쁜 아들까지. 편하게 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난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으니까요. 새언니는 이미 하나 키우고 있잖아. 하나 더 키우는 게 뭐가 대수야? 그냥 둘째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저 못 키워요. 아닌 건 아니에요. 신우이가 뭐라고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저는 못 키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결정해. 새언니가 저렇게 나오면 오빠가 어떻게든 해야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우이와 저 사이에서 쩔쩔매는 모습이었죠. 평소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영아, 제발 좀 생각해봐. 세미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여보, 나도 여러 번 말했어. 안 돼. 이건 도와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상황 때문에 잠시만 맡아달라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둘째로 키우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야. 가영아, 부탁이야. 어차피 우리 둘째 계획했잖아. 싫다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때 신우이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혼해. 이혼하고 오빠가 키워. 새언니가 저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면 그냥 이혼해버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신우이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나왔죠. 오빠 부부한테 이혼하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미야, 넌 가만 있어봐. 내가 가영이 설득할게. 가영아, 일단 오늘은 아이 데리고 집에 가 있자. 뭐? 애를 왜 데리고 가? 나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일단 당분간만,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제발 오늘은 그냥 가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가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신우이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죠. 무언가 약점이라도 잡힌 사람 같았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조카를 시어머니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여보, 왜 아가씨 말에 끌려다녀? 당신답지 않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리고 뭐? 이혼을 하라고? 참나, 나 진짜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아가씨 상황 생각해서. 세미 입장도 좀 생각해줘. 매제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심해부 찾으면 어쩔 건데? 그때 아이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때 돌려주면 되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애가 물건이야? 필요할 때 맡기고 필요 없으면 데려가고? 그게 말이 돼?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샘이 인생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야? 여동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하라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남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신우이를 감싸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신우이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얼굴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앞에서 쩔쩔 매던 모습, 평소에 남편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우이에게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쳤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신우이가 아이를 버리고 갔는데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제온 운운하며 황당한 소리를 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신우이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했죠.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매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무언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며칠간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 전화통화, 표정 하나하나를요. 남편은 자주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으면 회사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회사 전화를 왜 화장실에서 받는 건가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흥신소에 연락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남편과 신우이 조사를 좀 해주세요. 두 사람이 최근에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의심하다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남매니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흥신소 직원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입양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입양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3살 때 지금 시어머님 댁에 입양되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신우이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어릴 때부터 남매로 자랐으면 남매 아닌가요? 흥신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주일간 미행을 했는데요.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뒤에 간 곳이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모텔 주차장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두 분이 이 모텔에 들어가서 3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사진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럴 리가 없어요. 둘이 남매잖아요. 아무리 입양이라고 해도. 사모님, 저희는 사실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모님 판단이시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남매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시누이 앞에서 쩔쩔매던 남편의 모습. 시누이가 아이를 떠넘겼을 때 이상하리만큼 쉽게 받아들인 것. 저에게 이기적이라며 화를 냈던 것. 그리고 시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다던 그 말. 설마 그 아이가? 저는 흥신소를 나와 차에 올랐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남편과 시누이의 뒷모습. 그 사진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했죠. 하지만 저는 바로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퍼즐 조각이 아직 다 맞춰지지 않은 것 같았죠. 그때 시누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다던 그 말. 왜 친엄마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미칠 것 같다고 했을까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걸까요? 시매부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 그래서 시누이가 아이를 볼 때마다 괴로웠던 걸까요?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던 걸까요?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손톱만한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다음 날 물건이 도착하자 남편 출근 가방 안쪽에 몰래 넣어뒀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가씨 아이 키울지 말지 결정하는 동안만 제가 봐줄게요. 정말? 가영아, 그래줄 수 있어? 네, 대신 제가 결정하는 동안만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가영아. 잘 생각했다. 내가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으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활짝 밝아졌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애써 평온한 척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죄 없는 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남편이 쓰던 칫솔을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의 구강세포를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했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남편의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샘플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죠.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차리고 웃고 대화를 나눴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녹음기도 매일 밤 확인했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 가방에서 꺼내 내용을 들었죠. 회사 통화가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시누이와 나눈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죠. 일주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시누이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는 이 남자의 뭘 보고 살았던 걸까요?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 때마다 시누이와 남편이 둘만 있을 때가 있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을 봤을 때 두 사람이 나누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민한 거라고 넘겼어요. 남매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제가 바보였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날도 떠올랐어요. 남편이 유독 표정이 어두웠죠. 여동생 결혼하는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축하해야 할 자리에서 혼자 구석에 서 있던 남편.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누이가 아이를 떠넘기러 왔을 때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으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이 떠올랐던 거예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은 오빠라고 해도 어릴 때부터 남매로 자란 사이였죠. 그 죄책감과 혐오감이 시누이를 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남편이 시누이 앞에서 쩔쩔 매던 이유도 이제 알겠습니다. 시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던 것, 저에게 이기적이라며 화를 냈던 것, 그 모든 것이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물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저는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결정했어요. 오늘 저녁에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아가씨랑 선우씨 다 불러주세요. 정말? 결정한 거야? 네, 다 모여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라죠.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이를 카시트에 태웠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겐 죄가 없었죠. 하지만 이 아이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 기대감이 담겨 있었죠.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섰어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죠. 결심했어요. 그래, 가영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이는 절대 못 키워요. 대신 남편이 키울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어떻게 혼자 애를 키워? 왜요? 자기 아이인데 못 키울 것도 없잖아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가영아, 지금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 아직도 그렇게 나올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뿌렸어요. 모텔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친자 확률 99.99%라고 적힌 결과지. 이래도 헛소리야? 너희 셋이 아주 사람 하나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 입양 사실도 숨기고 불륜도 숨기고 심지어 둘 사이에서 난 애까지 나한테 떠넘기려고 했어? 새언니, 이건 오해야. 오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오해야? 99.99%가 오해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영아, 이게 대체... 어머니도 아셨죠? 다 알고 있었잖아요. 둘이 언제부터 이랬는지도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며느리 노릇 운운하셨어요? 이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더러워요. 아주 역겨워. 이 미친 인간들아. 남편이 다급하게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가영아,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줘, 제발. 설명? 무슨 설명? 남매끼리 모텔 가서 뭐 했는지 설명해 줄 거야? 어떻게 애가 생겼는지 설명해 줄 거야? 이 또라이 새끼야! 가영아! 닥쳐. 설명은 경찰한테 해야 할 거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형사 4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이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죠. 박선우 씨, 박세미 씨, 김도현 씨 살인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살인? 무슨 소리야? 난 사람 안 죽였어. 잠깐만요. 이거 완전히 오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안 돼! 선우야! 세미야! 형사 양반, 이러면 안 돼요! 남편과 시누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저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고 경찰차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엄청난 일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영원히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가영아, 선우도 내 자식이고 세미도 내 자식이야. 이걸 어떻게 말해?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 시어머니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제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은 안 받을 거예요. 직접 손을 쓴 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지옥 속에서 사실 거예요. 두 자식이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숨겼던 그 죄책감 안고요. 저는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저와 그 집의 인연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심해부는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거였어요. 그것도 시누이의 손에요. 녹음 속에서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잠을 못 자겠어. 경찰이 계속 수사하잖아. 진정해. 벌써 몇 달째야. 못 찾으면 미제로 넘어가. 시체 절대 발견 못해. 근데 자꾸 그날 생각이 나. 도연이가 우리 사이에 안 거 알았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 나 잠을 못 자겠어. 그 얘기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다 폭로하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때 내가 어떡해. 나 임신한 것까지 다 말하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세미야, 제발 그만하라니까. 부엌에 있던 절구망치가 손에 잡혔어. 딱 한 번만 쳤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라. 피가 너무 많이 났어.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왜 또 해? 그때 오빠한테 전화 안 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고마워. 오빠가 와서 처리해줘서 살았어. 나 오빠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만 얘기해.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다 매제 잘못이야. 왜 뒤를 캐서는? 그래도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나 무서워, 오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당직을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날이었죠. 그날 남편은 신우이와 함께 매제 시신을 처리한 거였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신우이를 용의자로 체포한 것이었죠. 하지만 불법 녹음이었기에 증거가 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지수사는 가능했어요. 경찰은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과 신우이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리고 CCTV를 정밀 분석하고 남편 차량의 GPS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해부가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게 출근하는 모습이 찍힌 엘리베이터 CCTV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CCTV에 찍힌 심해부는 심해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심해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위장한 거였어요. 둘의 키와 체형이 비슷했고 모자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 경찰도 속았던 거죠.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GPS 추적 결과 남편 차가 다녀간 외곽의 한적한 야산에서 심해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요.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불안에 떨던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우발적으로 심해부를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남편도 시신 유기를 도운 사실을 인정했고요.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신우이는 살인죄로, 남편은 시신 유기 및 증거인멸죄로 기소됐어요.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죠. 신우이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됐지만 증거인멸 시도가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남편은 시신 유기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수감 중이었기에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결혼 생활을 했던 그 세월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됐죠. 신우이의 아이는 시어머니가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겐 죄가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과 시누이가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살아가시겠죠. 이혼 후 저는 시준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시준이 방에는 노란 커튼을 달아줬죠. 아이가 좋아하는 색이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시누이의 비명이 꿈에 나타났어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저는 받았죠.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준이를 봐주시고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셨죠.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가끔 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해부가 저에게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를 알려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심해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저에게는 앞으로 키워야 할 아들이 있었어요. 시준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어느 날 시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시준아, 이제 엄마랑 둘이 살 거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겨울이 왔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어요. 시준이와 함께 씨앗을 심었죠. 매일 물을 주며 싹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새로운 시작이 올 겁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시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